정보와 감동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V이웃 다정다감입니다. 지난 20년 가까이 한국인 암 사망률 1위, 폐암입니다. 때문에 폐암을 진단받은 환자들 대부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폐암이라고 모두 치료가 어려운 것은 아니고 또 보통 암의 완치를 의미하는 5년 생존율도 의학의 발달과 함께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조기 진단과 그에 맞는 신속한 치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의학 RG에서는 한국인 암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폐암에 대해서 조현진 흉부외과 전문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교수님, 앞서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경각심을 갖는다는 의미로 먼저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2000년 이래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폐암은 대체 어느 정도라 위험한 건가요? 네. 폐암은 우리나라에서 1년에 2만 9천 명 정도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암으로 사망하시는 분 중에 폐암으로 사망하시는 분이 가장 많은 암 사망 1위의 질환입니다. 국가암정보센터가 2019년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 1위는 보시다시피 간암, 대장암, 위암을 제치고 폐암이 차지했습니다. 폐암의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이 발병하는 특성으로 인해 완치가 가능한 조기에 진단되는 환자가 전체의 20%밖에 되지 않으며 나머지 80%가 진행된 상태에서 진단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가 암검진에 저설량 CT 폐암 검진이 도입되어 조기 폐암을 진단하는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을 뿐 아니라 폐암의 주요 치료 방법인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외에도 많은 새로운 표적 치료제들과 면역 치료제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폐암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지신다면 우리가 폐암에 대해서 절망보다는 희망을 좀 더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무엇보다 우리가 폐암에 대해서 잘 알아야 또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수님, 먼저 우리가 폐암이란 어떤 병인지 정확하게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네. 폐암이란 기관지나 폐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입니다. 악성 종양은 주변 정상 조직을 침투하고 파괴하며 다른 장기로 전이를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암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암세포가 기관지나 폐를 구성하는 세포에서 기원하는 경우를 원발성 폐암, 그 외의 장기에서 기원하여 폐에 발생한 경우를 전이성 폐암이라고 합니다. 원발성 폐암은 암세포의 크기, 형태, 염색되는 양상에 따라 크게 소세포암과 비소세포암으로 분류합니다. 네. 용어 자체가 좀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어렵게 느껴지는데 소세포암과 비소세포암 무엇이고 또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소세포암은 현미경으로 관찰하였을 때 암세포의 크기가 작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폐암의 약 10에서 15% 정도에서 발생하며 최근에는 빈도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악성도가 강하고 급속히 성장하고 전이해서 조기 발견이 어렵습니다. 주로 기도에서 발생하는데 림프절이나 혈액순환을 통해 반대편 폐, 림프절, 다른 장기 등으로 전이된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소세포암은 현미경으로 관찰하였을 때 암세포의 크기가 작지 않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폐암의 약 85에서 90%를 차지하고 조기에 발견하면 수술로 완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소세포암은 다시 편평상피세포암, 서남, 대세포암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편평상피세포암은 흡연하는 남자에 흔하고 주로 기관지에서 발생합니다. 서남은 여성이나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게도 발생하며 비소세포암에서 발생 빈도가 가장 높습니다. 대세포암은 세포가 대체적으로 크며 일부는 빠르게 증식, 전이되는 경향이 있어 다른 비소세포암에 비해서 예후가 나쁜 편에 속합니다. 네, 이런 다양한 종류의 폐암이 발생하는 원인, 아마도 많은 분들이 가장 큰 원인은 흡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교수님 어떻게 맞나요? 네. 폐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흡연으로 약 85에서 90%가 흡연에 의해 발생합니다. 간접 흡연의 경우에도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의 발병이 증가합니다. 환경 및 직업적 노출의 원인으로 대기오염, 라돈, 비소, 크로뮴, 니켈, 성면, 방사선 등이 있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폐섬유증을
등의 폐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폐암의 발병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높은 빈도는 아니지만 가족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폐암의 발생에는 유전적 요인이 관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나는 흡연을 하지 않더라도 또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마냥 마음 놓고 있을 수만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잠깐 시청자분들의 질문을 몇 개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의학 알지 예고를 하면서 폐암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남겨주세요라고 말씀드렸더니 몇몇 분들이 폐암의 원인에 관한 질문들을 물어봐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담배를 입에 대지도 않던 친구가 폐암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폐암에 걸릴 수 있는 게 맞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앞서서 말씀해주신 유전적인 요인, 그 외에도 간접 흡연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교수님? 네, 최근 비흡연자에서 폐암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왜 그럴까에 대한 궁금증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폐암 환자 중에서 비흡연자의 비율은 약 3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폐암의 가장 큰 원인이 흡연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데 반해 비흡연자에서 발생하는 폐암의 원인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비흡연자의 폐암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비흡연자 폐암의 원인으로 간접 흡연, 음식물 조리 시에 발생하는 연기나 연료 연소물에 의한 실내 공기 오염, 주거 환경에서 라돈 노출, 기존의 폐 질환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다음 궁금증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게 폐암과 연관이 되지 않을까라고 궁금해 하시거든요. 어떻게 이 미세먼지도 폐암을 유발할 수 있나요? 네. 세계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구소에서는 2013년부터 미세먼지가 사람에게 폐암을 유발한다고 판단해서 흡연과 같이 1군 발암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미세먼지는 중금속이나 독성 화합물이 포함된 경우가 많고 입자의 지름이 작기 때문에 코나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에 도달합니다. 폐에 도달한 먼지로 인해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염증 반응이 폐암을 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천식을 비롯한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치매 등 신경계 질환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네, 정말 흡연뿐 아니라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폐암. 조기 진단이 어렵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만큼 자각 증상이 없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어요. 이 폐암 증상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폐암을 의심하게 할 만한 특이 증상은 없습니다. 초기에서 말기로 갈수록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말기인 경우라 해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폐암에서 나타나는 증상은 주로 폐암 덩어리에 의한 증상입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기침이며 종양에 의한 기관지의 자극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종양이 커지면서 기관지를 막으면 무기폐 및 폐렴이 동반되어 가래가 생기며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암 덩어리로부터 출혈이 발생하면 객혈로 나타날 수도 있고 종양이 흉벽을 침범하거나 흉수가 차면 흉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증상들은 다른 폐질환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네, 앞서서 설명해 주신 흉통이라든지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환자 본인이 느꼈을 시에는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폐암에 걸렸을 때 왜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교수님? 네, 폐 안에는 감각신경이 없어서 폐 안에 암 덩어리가 자라도 보통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암의 크기가 커져서 감각신경이 분포하는 가슴벽, 뼈, 신경, 기관지 등을 파고들 때 통증 혹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는 대부분 암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진행된 경우가 흔할 것입니다. 따라서 증상으로 폐암을 초기에 진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폐암 조기 검진을 봤을 때 어떤 연령에 어떤 사람들이 언제부터 받아야지 좋을까요? 폐암 조기 검진은 폐암 발생의 위험이 높은 사람들, 고위험군에게 권장이 됩니다. 지금까지 잘 알려진 폐암 고위험군은 담배를 많이 피운 경우, 그리고 나이가 많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폐암 조기 검진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폐암 발생 예측 모델을 이용해서 폐암 발생 고위험군을 정의하려는 시도가 있고 상당한 근거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나이와 흡연력으로 고위험군을 정의하고 있고 우리나라 폐암 검진 권고안도 나이가 54에서 75세인 경우 그리고 30감년 이상의 흡연력으로 고위험군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폐암의 진단을 위해서는 어떤 검사들이 진행이 되는가요? 과거에는 흉부 X선 검사를 통해서 폐암 선별 검사를 시행하였지만 여러 주요 연구들에서 저선량 흉부 CT 검사가 고위험군에서 흉부 X선 검사보다 폐암 사망률을 낮출 수 있음이 입증되어 현재는 저선량 흉부 CT를 선별 검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선량 흉부 CT는 해상도가 매우 높아서 2에서 3mm 크기의 작은 폐 결절도 발견할 수 있으며 일반 흉부 CT보다 방사선 피폭량이 낮아서 폐암 조기 검진 검사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저선량 흉부 CT를 통해 폐암을 발견한 모습입니다. 반면 MRI는 방사선 피폭은 없지만 CT보다 해상도가 낮아 작은 결절을 발견하기 어렵고 검사료가 비싸고 공기가 차 있는 장기에 유용하지 못하고 촬영 시간이 길어 폐암 조기 검진에 추천되지는 않습니다. 네. PET-CT는 주로 암이 진단된 환자에서 병기 결정 및 전이를 평가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로 폐암 조기 검진에는 추천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폐암 조기 검진에 과학적으로 유용성이 입증된 검사는 저선량 흉부 CT가 유일하며 MRI나 PET-CT가 더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네. 저도 건강검진하면서 이런 검사들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폐암의 조기 검진을 위해서라면 이런 검사들은 얼마에 한 번씩 받으면 좋을까요? 폐암의 조기 검진을 위한 저선량 흉부 CT의 시행 간격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근거가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국제적으로 매년 검사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선량 흉부 CT에서 폐결절이 발견된 경우라면 폐결절의 성격에 따라서 3개월, 6개월 혹은 1년 간격으로 재검진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간혹 흉부 X선 검사에서는 정상이라고 결과가 나왔었는데 이 CT에서 종양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고 종종 들었었거든요. 왜 그럴까요? 네, 흉부 X선은 평면 영상이므로 앞뒤에 있는 구조물들이 서로 겹쳐 보이기 때문에 병변이 심장이나 뼈 등과 겹쳐져 있으면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또 일정한 크기 이상이 되어야 관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CT는 단면 영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T에 보이는 병변이 흉부 X선에서는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왼쪽 폐에 1cm 정도 크기의 결절이 있는 것을 CT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흉부 X선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CT에서 왼쪽 폐에 큰 종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흉부 X선 검사에서는 심장 음영에 가려 잘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폐암이 의심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또 확진을 위해서 추가적인 검사도 받게 되는 거죠. 네, 폐암의 확진은 의심되는 폐결절에 암세포가 있다는 것을 조직학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를 바탕으로 폐암의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해 추가 검사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직학적 확진은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객담을 통해 암세포를 확인하는 객담세포 검사, 피부를 통해 바늘을 삽입하여 조직을 얻는 경피바늘 조직 검사, 기관지 내시경을 통해 조직을 얻는 기관지 내시경 새침 검사, 흉수 또는 흉막에서 암세포의 존재 여부를 검사하는 흉수천자 검사나 흉막 조직 검사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폐 조직 검사는 다른 장기와 달리 합병증 위험이 높고 기술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폐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조직 검사가 위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CT나 PET-CT에서 폐암이 강력히 의심되는데 현재의 임상병기가 수술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조직 검사 없이 바로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흔히 1기, 2기, 3기 이런 식으로 암의 병기를 결정하는 과정 역시 이런 면밀한 검사를 통해서 거치게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검사들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폐암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치료 방법과 예후를 결정하기 위해 병기를 확인하는 검사들을 시행하며 이 검사들을 통해 폐암의 전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검사가 PET-CT입니다.
PET-CT는 뇌를 제외한 전신의 암 전이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하지만 PET-CT에서 이상이 보인다고 해서 모두 전이는 아니므로 추가로 조직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또 크기가 1cm 미만인 경우에는 발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대사 활동이 더딘 암종에서는 병소의 발견에 제한점이 많습니다. 폐암은 뇌로 전이가 많이 되기 때문에 머리는 별도로 뇌 MRI를 시행을 해서 전이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이유로 뼈에 대한 뼈 스캔 검사를 해서 뼈 전이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 사진이 바로 PET-CT 검사 결과인데요. 1기에서는 결절이 이제 폐 결절이 한쪽 폐에 국한이 되어 있는 경우에 이제 1기 예상이 되고 2기는 폐 주변 림프절에 전이된 경우가 주로 2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3기는 암 덩어리 자체가 커져서 주변 흉벽을 침범하거나 주변 조직을 침범하는 경우에는 3기에 해당이 되고 4기는 암 덩어리 외에 폐 외부에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된 경우를 이제 4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병기를 검사하고 구분하는 이유, 향후 치료를 위해서 더 필요한 과정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병기를 검사하여 구분하는 것은 암의 진행 정도를 표준화하여 치료 방향을 결정하고 예후를 예측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 치료 방향과 생존율이 달라집니다. 1에서 2기의 폐암은 수술적인 방법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비해 다른 장기로의 전이를 동반한 4기의 폐암은 전신의 치료를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앞서서 사진에서도 봤지만 이 폐암은 병기를 총 4단계로 나누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또 폐암 종류에 따라서 이 단계가 달라질 수 있을까 궁금한데요. 네, 폐암은 크게 비소세포암과 소세포암으로 나누고 서로의 병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병의 발생과 진행, 치료에 대한 반응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소세포암은 예후에 따라서 1기에서 4기까지 단계로 병기를 나누게 되는데 이 병기를 바탕으로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화학 치료를 적절하게 병합하여 사용합니다. 비소세포암 치료는 완치를 목적으로 수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항암 화학 치료나 방사선 치료는 수술 전 혹은 후에 하거나 수술을 할 수 없을 때 적용합니다. 소세포암은 성장이 빠르고 일찍 전이되기 때문에 수술 가능한 상태에서 진단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항암 화학 치료의 반응이 좋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수술보다는 항암 화학 치료가 원칙이며 필요에 따라 방사선 치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소세포암의 병기는 암 병소가 방사선 치료 조사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방사선 치료 조사 범위에 암이 포함되어 있으면 제한 병기라고 하고 조사 범위를 넘어섰을 경우에 확장 병기로 분류를 합니다. 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게 이 폐암 환자들에게 또 이제 진단과 동시에 과연 이것을 이제 수술로 진행할 수 있을지 아닌지 상황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수술 치료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요. 네, 폐암의 수술법 영상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의 구조를 살펴보면 우측 폐는 상엽, 중엽, 하엽 이렇게 3개의 폐엽이 있고 좌측에는 2개의 폐엽이 있습니다. 폐암 수술은 암이 포함되어 있는 폐엽 전체를 절제하는 엽절제술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침습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작은 폐암의 경우 그리고 폐 기능이 불량한 경우에는 폐엽 전체를 절제를 하지 않고 절제 범위를 더 줄여서 폐구역 절제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네. 폐구역 절제술은 폐를 좌우 10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해당 구역만을 제거하는 수술로 적은 폐 절제를 통해 폐 기능의 감소를 줄일 수 있는 수술 방법입니다. 네. 자, 이런 수술법이 가능해지는 이유가 아마도 이 폐암의 조기 진단이 과거보다는 좀 더 많아졌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교수님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설명한 저선량 흉부 CT를 통해 조기 폐암으로 진단이 되는 경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폐 절제 범위가 훨씬 적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폐를 적게 절제하는 수술의 장점이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한데요. 폐를 적게 절제하는 쐐기 절제술이나 구역 절제술의 가장 큰 장점은 절제하는 폐의 범위를 줄여 수술 후 폐 기능을 더욱 보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쐐기 절제술의 경우에는 수술이 간단해서 시간도 단축되고 수술 합병증도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역 절제술은 옆 절제술보다 폐를 적게 절제하기는 하지만 수술 시간 그리고 수술의 합병증 측면에서는 비슷한 정도입니다. 수술 예후를 좋게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 그리고 첨단 기술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요즘 새로운 수술법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첨단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폐암 수술에서도 최소 침습을 위한 다양한 수술법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먼저 비디오 흉곽경 수술이 있는데요. 비디오 흉곽경 수술은 가슴을 열고 하는 개흉 수술에 비해서 암의 근치적 절제 측면에서는 뒤지지 않으면서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을 현저히 줄이는 장점이 있어 이미 국내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수술입니다. 보통 3에서 5cm 정도 되는 절개창 하나와 1cm 정도의 작은 구멍 한두 개를 통해 수술이 이루어집니다. 로봇 수술 또한 폐암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절개창의 크기와 수는 비디오 흉곽경 수술과 유사합니다. 비디오 흉곽경과 다른 점은 로봇팔은 손떨림이 없으며 사람의 손과 같이 관절 움직임이 자유로운 장점이 있어 보다 정밀한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비용적인 부분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비디오 흉곽경 수술 및 로봇 수술에서 폐암을 보다 정확하게 절제할 수 있게 도와주는 다른 첨단 기법들도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중간에 초록색과 푸른색이 보이시죠? 체내 주입이 가능한 염료 혹은 형광 염료를 정맥을 통하거나 폐에 직접 주사함으로써 발견하기 어려운 작은 폐암의 위치를 수술장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폐암의 정확한 절제에 있어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최신 수술 방법들이 등장하지만 아직 폐암 수술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암을 얼마나 완벽하게 제거하느냐이기 때문에 첨단 기법을 이용한 수술 중에 이 원칙이 지켜지지 못할 경우에는 언제라도 개용 수술로 전환해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시청자 사연을 하나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항암 화학 치료를 받은 이후에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얼마 전에 재발을 하셨다고 하네요. 폐암이 재발한 경우에는 면역 관문 치료가 더 효과적이라고 하던데 그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면역 관문 치료라는 건 또 어떤 치료법인가요? 네, 최근 면역 관문 억제제를 이용한 면역 관문 치료가 도입이 돼서 점차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표적 항암제가 암세포를 직접 공격을 했다면 면역 전문 치료제는 환자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인식하는 능력을 높여서 암세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는 약입니다. 건강한 몸이면 초기에는 암세포가 나타나더라도 면역 반응을 통해 효과적으로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지만 점차 암이 진행하면서 암세포가 면역 회피 물질인 PD-L1을 방출하여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인식하고 제거할 수 없도록 합니다. 면역관문 억제제가 PD-L1과 결합하면 면역세포가 암을 인식해서 암세포를 공격해서 제거합니다. 현재 국내에도 몇몇 면역관문 억제제가 허가되어 이를 이용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폐암에 면역관문 억제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면역관문 억제제의 효과가 있는 폐암을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질문 주신 사례의 경우 재발한 폐암에서 조직 검사를 먼저 시행을 해서 PD-1, PD-L1 검사에서 양성을 보이면 면역관문 억제제 치료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사연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80대이신 시아버님께서 폐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폐 기능이 많이 좋지 않으셔서 수술하기에도 쉽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데 알아보니 표적 치료제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일반 항암 치료보다는 이 표적 치료를 받는 게 좋을까요? 라고 이 궁금증을 함께 보내주셨는데 글쎄요, 연세가 많으셔서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 표적 치료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건가요? 네, 표적 항암제는 암세포에만 많이 발현되는 특정 단백질이나 특정 유전자 변화를 표적으로 삼아서 암세포만 골라서 죽이는 항암제입니다. 최근 암 유전자 해독이 보편화되고 분자 유전학이 발전하면서 암세포에만 발현되는 특정 표적 인자와 신호 전달 경로가 많이 알려졌는데 이를 표적으로 삼아서 암세포를 더욱 선별적으로 죽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쟤는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가리지 않고 빨리 자라는 세포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융단 폭격이었다면 표적항암제는 특정 물질만 표적으로 하는 정밀 유도탄과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표적항암제는 암세포만을 선별해서 공격하는 편이어서 부작용이 비교적 적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표적치료제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암세포에 해당 표적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표적치료제도 치료에 한계가 있어서 표적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 사용한 후에는 내성이 발생해서 병이 악화되는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어떤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는 환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의료진과 충분한 상의를 하신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네, 이 폐암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치료법과 그리고 그에 맞는 신약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좋은 치료법들이 계속 연구돼서 우리 폐암 암 환자분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희망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주 이 시간 의학알지에서는요, 구강과 후두, 코 등 인면부에 발생하는 암이죠. 두경부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신 것처럼 궁금하신 점 다정다감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또 아래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요, 저희가 자세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강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